그러면 두 번째 주제 항바이러스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두 번째 퀴즈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사실 저희 다 과학관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이 만들어준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부터는 서포터즈 친구들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항바이러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채팅창의 주소로 접속하시고 2번 항바이러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로나19는 세균에 의한 질병이다. OX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손 씻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세균을 이겨내는데도 손 씻기가 도움이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O일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모두 문제를 푸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1번 DNA 바이러스, 2번 RNA 바이러스. 되게 알파벳들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수열 씨는 정답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RNA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쉽게 생각해서 RNA 바이러스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되게 확신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틀리면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4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지선다형입니다. 1번 알파, 2번 베타, 3번 시그마, 4번 감마, 5번 델타. 이건 오지선다형이라서 약간 찍기도 애매할 것 같은데요.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은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못 푸신 분들은 정답이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답을 확인하고자 강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잘 푸셨나요? 네, 퀴즈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가님의 강연을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제가 코로나19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죠? 한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단순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저 그림 엄청 많이 봤는데 엄청 복잡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그래도 이제 다른 세균이나 생물체보다는 바이러스도 좀 애매하죠. 생물과 미생물의 경계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아주 최소의 어떤 구조만 가지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안에 있는 것이 유전체고요. 네. 바깥에 있는 부분이 외피 단백질입니다. 안에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게 유전체인 거죠? 맞아요. 네. 저 유전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바깥에 있는 외피 단백질 중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네. 있죠. 저것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맞아요. 해요. 스파이크 단백질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축구화 보면 맨 밑창에 보면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아. 생겼다고 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네네. 또 옆에 있는 부분도 약간 있긴 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이에요. 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인체 몸으로 침투하려고 하면 세포를 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포하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딱 맞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세포를 탁 이렇게 축구화 원리처럼 세포에 붙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나요? 이게 부착이 돼서 네. 들어와야지 병을 일으키고 음.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기에서 또 저쪽에서도 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고요. 저기는 실제로 몸에 들어오기 위한 장치로서의 저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또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유전체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러스 종류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이러스의 어떤 종류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네. 저기 보면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고요. 네. DNA 바이러스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한 가닥에 비해서 두 가닥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 이유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죠. 그렇죠. 상보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것이 붙게 되는데 혹시 오류가 나더라도 이것은 교정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폐간에는 DNA가 들어있잖아요. 네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복제를 하는데 반해서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불안정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네. 가닥이 한 가닥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도 있고요. 저기 보면 당이 들어가는데요. 네. 5탄당이 들어가는데 RNA는 리보뉴클레익 애시드가 들어가고요. 네. DNA는 디옥시 리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소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자 구조에서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반응성이 높아지는데 이 RNA 바이러스에는 이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응성이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가 많은데 거의 1000배 정도로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DNA 구조를 보면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라는 이런 그 염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저 외웠던 것 같아요. AGCT, 그다음에 이렇게 붙는 거. 네. 맞아요. 저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인체의 단백질을 합성하고 인체의 유전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 한 1000배 정도 돌연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불안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인 거죠. 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맞죠. 그런 바이러스네요. 그래서 그런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여기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코라든가 입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기관지나 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들어갈 때 저쪽에 보시면 세포에 막하고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동일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세포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어서 다 복제가 되면 이 세포를 뚫고 이렇게 증식이 되는 거죠. 네, 서재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는 세포 겉에 붙는 건가요? 아니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에 붙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요. 방금 대답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세포에 보면 세포에 있는 이런 그 튀어나온 부분이 네. 있어요. 이 부분이 ACE2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이 특별한 부분에 붙어가지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역할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세포는 저 특별한 부위는 왜 갖고 있는 건가요? 세포의 외쪽에 네네. 붙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네네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저기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저 세포에 들어와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그렇게 그 세포에 들어와서 복제를 한 다음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 네. 이 유전자라는 것이 아주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네. 몸에 있는 세포의 자원을 이용해서 세포를 이제 나중에는 터뜨리면서 나오거든요. 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또 나가가지고 또 재채기라든가 분비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엄청 이기적인 애네요. 그렇죠. 혼자 살지도 못하면서 숙주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자기 네. 스스로는 그 증식도 할 수 없고 네네. 어떤 그 분열을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데 기생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개체를 늘리는 거니까 아주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 이기적 유전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네네.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생존 기계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들진 않나요? 저는 어쨌든 인격체인데 기계라고 불리기는 좀 그렇고. 음. 네. 이게 예전에 생물 시간 저렇게 배울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과연 나와 남편의 DNA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쟤네들의 저 인격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네, 그럼 반드시 기계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리차드 돈킨스는 상당하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가이면서 강연도 참 잘하고요. 과감한 주장으로 유명하지만 또 그에 대한 반론도 좀 많은 편입니다. 예, 도킨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있는 그 자연 선택을 가져온 건데요. 네. 그것을 분자적 차원에서 봤다라는 것이 좀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개체가 이제 자연 선택을 통해 가지고 진화를 한다라고 다윈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한 개체가 아닌 그 세포 핵 안에 있는 이런 DNA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저 사람 있죠. 네네.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한 이제 제임스 와튼과 이제 프랜시스 크릭의 공로가 큽니다. 이때가 1953년인데요. 이 사람의 공로로 인해서 이 유전자의 구조가 이제 규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봤던 그 염기,
즉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같은 구조가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최초로 밝혀지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제임스 왓슨은 이제 박테리오파지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예요. 네, 네. 근데 반해서 크릭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물리학자가 이렇게 생물학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슈레딩거 아시죠? 네네네. 고양이. 맞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 맞아요. 그거 저 옛날에 알고 학부 때 듣고서 되게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죠. 물리학자가 생물학을 책을 썼다고? 그렇죠. 네. 보통 한 분야를 제대로 연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평생을 해도 한 분야를 알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전혀 다른 생소한 분야를 이제 틀릴 것을 감수하면서 도전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염색체가 뭐 48개라고 했다든가 유전자가 뭐 단백질이었다거나 이런 좀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과감한 도전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도전을 얻게 되고 그 유전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슈레딩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이중 나선 구조 할 때 왓슨과 크릭만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전 여성과학자였으니까 우리 또 로잘린 프랭클린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든가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물리학자죠. 그리고 왓슨 같은 경우는 생물학자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이 뭐냐고 하면 라이너스 폴링입니다. 라이너스 폴링이 그 칼텍에서 미오글로빈의 알파 나성 구조를 규명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삼중 가닥이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즉 물리, 생물, 화학이라는 다양한 부분의 영역들이 결합을 해서 저런 과학의 엄청난 업적을 발견할 수 있던 거죠. 네, 역시 대가들이 합쳐져서 과학이 진일보하는 데 기여를 해주셨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종통하고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대와 같은 사회는 워낙 빠르게 바뀌고 아주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전혀 다른 분야의 융합적인 사고와 그리고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네. 융합적인 사고는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 거 보느라 주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꼭 과학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도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네, 다른 사람들 배려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은 이런 박쥐의 영향이 커요. 중국에서 우한에 작년 초에 그랬잖아요. 뭐 우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박쥐에서 건너왔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중간 숙주가 이제 천상갑이다. 뭐 그런 말도 나왔고요. 실제로 박쥐하고 사람은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를 통해서 건너왔고요.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는 사양 고양이를 거쳐 왔는데요. 그게 있는 바이러스의 숙주가 처음에는 이 박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쥐가 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포유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한 번 날면 200에서 400마리면 한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조그만 애가 그렇게 잘 날아요? 그렇죠. 그만큼 비행 거리가 길고요. 그리고 사람처럼 밀집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한 마리가 이제 감염이 되면 또 옆에 쉽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 가능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간은 가축을 길렀는데 이 가축을 통해서 고기라는 그런 식량을 얻기도 했지만 가축을 통해서 병도 많이 얻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가금류를 통해서도 많이 넘어온 게 있죠. 소에서 넘어온 것이 뭐 결핵이라든가 천연두 같은 거죠. 우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돼지라든가 이런 가금류가 급해져서 인플루엔자 같은 게 건너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축과 사람을 같이 걸리는 이런 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그렇죠. 사람만 걸리는 병이 있고요.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병이 있는데 사람만 걸리는 것은 어떻게 좀 잘하면 백신을 잘 맞고 하면 어떻게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동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멸종을 시키지 않는 이상. 실제로 다 멸종시킬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박쥐가 포유류 중에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만약에 그렇기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바이러스는 또 다른 숙주를 향해서 건너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바이러스와 한마디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야생동물에서 넘어온 것도 많습니다. 설치류라고 하죠. 진드기, 다람쥐, 너구리, 대표적으로 패스트 같은 경우가 이런 데서 넘어온 거예요. 박쥐 같은 경우도 야생동물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동남아라든가 인도에서 네. 이런 박쥐를 매개로 한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니파 바이러스인데요. 저게 과일 박쥐예요. 과일 박쥐가 이제 먹는 과일이 돼지가 먹게 되고요. 이 돼지하고 이제 몸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네.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는 거죠. 그게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던 건데요. 이렇게 니파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처럼 이렇게 야생동물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동물을 집단으로 사육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병들이 옮긴 거 아닐까요? 그렇죠.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쓰는 온실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후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전혀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요. 또 인간이 아주 그 오지 같은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고 밀렵을 통해서 예전에는 야생 동물 안에서만 퍼지던 그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죠.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으니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곳까지 와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고 또 이제 한 사람이 걸렸을 때 인구가 증가하고 밀집화되니까 한 번에 대량으로 퍼지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인구가 1000만이 좀 안 되죠. 네. 이런 거대 도시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뭐 북경상에는 2천만 명이 넘고요. 중경 같은 경우는 3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걸려도 이제 퍼지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해서 쪽에 생겼던 것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지금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 될수록 감염병에는 더 취약한 구조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 사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2000년 초에 있었지만 국내 감염자는 4명에 불과했고요. 네. 사망자는 없었죠. 그리고 신종플루가 2009년에 크게 창궐을 했는데 그때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막 타미플루 모자르고 맞아요. 막 목구에서 이렇게 사망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때 이제 국내 감염자가 74만 명이 넘거든요. 엄청 많았네요. 지금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42만 명쯤 돼요. 훨씬 많았네요. 그러면 신종플루 때는 훨씬 지금보다 많았는데 뭐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맞아요. 한다거나 마스크 쓴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경우 없죠. 네, 왜 뭐 그랬죠? 학교를 못 가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내 사망자가 좀 있었지만 뭐 지금에 비하면 많이 적고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이미 치료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 병이 발병하기도 전에? 어떻게 맞아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타미플루라는 게 먹는 치료제인데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해가지고요. 5일 동안 먹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이런 독감에 대한 그런 약을 많이 개발을 하다가 아주 먹기 편하게 이 타미플루가 개발됐던 거죠. 그래서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그렇게 유행을 했어도 쉽게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병이 발병하기도 전에 병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이 되어 있었다니. 그렇죠. 네. 독감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이제 실제로 겨울에는 독감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독감 그 백신을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네네. 거의 한 100년 전부터 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 자료는 많았던 거예요. 아, 그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구 자료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이거는 좀 완전 새로운 거죠. 그리고 또 박쥐를 매개로 하고 또 이때까지 우리가 좀 잘 몰랐던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힘들었고 실제로 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연구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타미플루 보면 저렇게 구조가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약을 보면 우리가 보면 뭐 알약도 있고 캡슐도 있고 조사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약의 본질은 저 분자인 거예요. 저 분자가 결국은 약효를 나타내고 저 분자가 몸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좀 단순하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저걸 만들면 신약이다.
라고 생각이 네네. 든다면 또 많은 학생들이 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신약 개발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대요. 분자 구조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는 되게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원래는 이 코로나를 연구를 한 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다른 연구를 하다가 비슷하다 해가지고 쓰게 된 것이 코로나19 치료제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를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에볼라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쓰는 약이 렘데시비르. 아프리카에서 생긴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70%가 네네.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약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조금 약효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쓰는 것이 이야기고요. 또 영국에서는 이제 염증이 많으니까 네. 염증을 없애주는 약을 써보자로 나온 약이 덱사메타손인데요. 덱사메타손 하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이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제제가 몸의 염증을 줄여서 이렇게 중증일 때는 이렇게 약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약이 있죠. 이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화항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약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대단하네요. 그렇죠. 셀트리온. 네. 이렇게 빨리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식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요. 경증 질환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것의 성분이 뭐냐고 하면 레그단 비마비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뒤에 마비라고 들어가면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네, 많이 어려워요. 단클론 항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단클론 항체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요즘 항암제라든가 그런 면역에 관련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원리와 바이러스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이 약을 통해서 중증 발생률이 50% 정도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빨리 퇴원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이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빨리 퇴원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레키로나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임상시험 현황에서 3상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렇죠. 요즘은 또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저거는 2상까지는 봤는데 네. 3상이 좀 현재는 좀 나왔는지 그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저거 언제쯤 저희가 진짜 치료제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고 네네. 효과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네. 좀 쓰기가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저게 주사제잖아요. 아. 보통 한 1시간 내지 90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을 정맥 주사를 해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죠. 네네. 왜냐하면 병이 있을 때 이제 타임플루 같은 경우는 바로 처방을 알만 받아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집에서 약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병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이 주사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전혀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제약회사 MSD에서 개발한 몰루피라비르 그리고 화이자에서 개발한 팍슬로비드가 나오게 된 거죠. 화이자는 백신 회사로도 유명하지만 네. 이 새로운 먹는 치료제도 개발을 했는데요. MSD 치료제하고는 좀 기전이 좀 달라요. MSD의 몰루피라비르는 유전자를 유사체로 복제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예. 아까 그 RNA가 하나 더 복제할 때 변형하는 그런- 그거를 차단시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예? 그렇게 복제하는 과정이 네. 이제 그런 효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종이 많잖아요. 변종하고는 좀 자유로운 거죠. 스파이크 단백질이 달라지는 거하고는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파이자 치료제는 임상 실험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 약과 병합을 해서 네.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을 억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약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초쯤 되면 국내에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빨리 개발이 되나요? 예, 원래는 이거의 독감 치료제를 개발하는 가정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원리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빨리 나온 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약이 도입이 되면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겠네요. 하고 이제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신종플루 때를 생각을 한다면 병에 걸리면 뭐 타임플루 먹으면 됐던 것처럼 네네. 먼저 병에 걸리면 약 투여하면 되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지금의 상황하고는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요? 훨씬-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아직 선진국이어가지고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서 되게 비싼 약값을 내야 된다고. 맞아요. 네. 원래는 이제 한 중저소득 국가 한 100개국
안팎의 나라들은 이제 로열티라고 하죠. 약을 개발하게 되면 신약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약값이 비싸지는데 이런 중저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혜택을 보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약값만 한 82만 원 정도. 하나래요? 한 번 치료하는데 5일이 걸리는데요. 네. 5일 동안 먹기 위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이 드네요.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에서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약 개발에 도전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약을 개발하면 그래도 좀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까 그 설명했던 그 약의 효과가 몰루피라비르는 50% 감소가 되고요. 팍슬로비드는 89%의 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많아지면 어떤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백신에서 머물렀던 방식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까지 나오면 정말 혁신적으로 저희 삶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백신으로 예방을 하고 치료제로 치료를 하는 네, 거죠. 치료하고 혹시 부작용이 나더라도 또 다른 약으로 또 치료하고 그죠? 네. 그렇게 저희가 100세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하면 바이러스 생활사를 잘 봐야 돼요. 네. 실제로 바이러스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이러스가 그냥 단순하게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7가지의 분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역전사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고 DNA 바이러스도 있고 한 가닥도 있고 두 가닥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잘 연구를 해야지 그에 대한 약점을 찾아서 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약점이라 함은 바이러스의 생활사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해가는 그 단계를 끊어주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고리를 찾는 거죠. 네. 이 바이러스가 어디가 약한지를 이제 잘 관찰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어하면 이제 여기서 꼼짝을 못 하겠구나. 그런 네네네. 식으로 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이제 끊어주는 게 있고요. 네. 들어와서 이제 코팅을 이제 벗는 단계에서 끊어주는 게 있고요. 복제하는 단계에서 또 끊어주는 게 있고 저기 사선으로 된 거 부분 사선으로 있죠? 이렇게 금지 표시된 게 각 맞아요. 단계마다 다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포인트를 맞아요. 표시해 주신 거죠? 이게 신약 개발의 네. 타겟이라고 해요. 이 타겟을 잘 잡아야지 그 타겟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억제할 때 이제 이 단계가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을 끌어주는 그런 단계를 억제하고요. 타미플루는 마지막 바깥에 나가는 단계를 억제합니다. 그럼 세포 안에 머무르게 만들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잘 연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약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 개발, 새로운 분자를 만들기에는 앞서서 저희가 제어하려고 하는 바이러스의 특성부터 먼저 연구하는 기초 학문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생화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약을 만드는 것은 유기화학자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죠. 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인체도 필요하고 화학도 필요하고 생물도 필요하고 면역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총체적인 그런 협력이 있을 때 네. 신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제약산업도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신약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신약을 만들어내고 있죠. 예,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퀴즈. 네, 볼까요? 퀴즈 정답은 저희 강연 중에 다 나왔으니까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